뉴스 속으로.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반 트럼프 세력의 상징인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과 함께 공화당 탄생지인 위스콘신주의 리폰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미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는 신성하고 존중돼야 하며 결코 깨서는 안 된다라면서 트럼프는 헌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자유주의와 혁신의 상징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경영자와 함께 유세에 참여를 같이 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LA 시간으로 내일 오후 2시에 자신이 암살될 뻔했던 경합지 펜실베니아주의 버틀러를 찾아 머스크 CEO와 함께 대규모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어제 공화당이 탄생한 지역을 찾아서 유세를 벌였네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을 몸소 실천한 셈이 되겠는데요. 어제 선거운동을 벌인 리펀 지역은 공화당 탄생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200년도 더 된 1820년에 미조리주의 타협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를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북부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캔자스 네브라스카법이 통과된 데에 대해서 반발하는 정치인 모임이 이때 열렸는데 이것이 공화당 탄생의 계기가 됐습니다. 대선이 초박빙으로 흐르는 지금 상황에서 중도 우파 성향 공화당 당원을 공략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공화당 안에서도 반 트럼프 세력의 상징으로 불리우고 있는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을 대동하고 공화당 탄생지 겸 경합지역인 위스콘신주의 리펀을 찾아서 해리스 후보가 반 트럼프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네, 뭐라고 호소했습니까? 미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는 신성하고 존중돼야 되고 결코 깨서는 안 되는데 이번 대선에서 미국 국민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누가 그 선서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경쟁자 트럼프 후보를 겨냥해서 그 점에 있어서 나와 트럼프 후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미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이미 위반했다. 분명히 말을 하겠는데 트럼프는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11월 대통령에서 이긴다면 또다시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이 4년 전에 의회 폭동을 야기했던 트럼프의 선거 결과 불복 테러를 다시 거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4년 전 대선 결과 수용하기를 트럼프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까지 나왔는데 그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면 정적 언론인 자신이 적으로 간주하는 모든 사람을 감옥에 가두겠다고 분명히 공약을 했는데 나 해리스는 트럼프처럼 헌법 종료를 요구한 사람이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서약 내가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자유라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위태롭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기본 원칙 그리고 영토의 20%를 러시아에 포기하는 것을 그 담보로 억지 평화 협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평화 계획이 아니라 일방적인 항복 계획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해리스 후보는 나는 폭정과 민주주의 간의 국제적인 투쟁에서 자유의 편에 서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는 또 공화당원이면서 자신을 지지한 리즈 체니 전 의원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표심을 자극하고 있네요. 상당히 그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웠는데요. 네. 그 체니 전 하원 의원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부통령을 역임했던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입니다. 체니 부녀 역시 지난달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것이 공화당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는 리즈 체니는 당과 자신보다는 나라를 더 우선시하는 애국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지하게 됐는데 만약 위스콘신주와 전국의 국민이 법치와 민주주의적인 이상 미국 헌법을 위해서
리즈 의원이 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당의 일원이 아니라 미국인으로 모두 새로운 길을 같이 개척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뭐 CNN에 지금 이 체니가 나와서 뭐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해리스의 지지 발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나는 트럼프가 스프레이로 태닝을 하기 전부터 공화당원이었는데 나야말로 가장 보수주의적인 가치가 미국 헌법에 대한 충성인 것을 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월 6일 의사당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또 비판했는데요. 미국에서 누가 우리를 통치할지 결정하는 것은 결코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유권자가 해야 되는 행동인데 이 점에서 트럼프는 공화당 그리고 공화당원들을 실망시켰다. 이렇게 또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생 공화당원이었지만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를 지지하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국민을 통합하고 법을 지킬 것임을 알고 있다. 이렇게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자, 대선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해리스 후보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오는 10일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최대 격전지 펜실베니아주를 시작으로 미시간, 애리조나, 다른 경합주에서 반 트럼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함께 유세를 돌면서 헌법 수호 의지를 부각하는 행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리스 대선 캠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트럼프의 혼란, 극단주의, 분열이라는 책장을 넘길 준비가 되어 있는 수백만 명 공화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를 지지해달라. 그렇지만 해리스 캠프는 앞으로 이미 승자가 결정된 43개의 주는 거의 찾지 않고 최대 격전주인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7개 주 방문에만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공화당 트럼프 대선 후보 쪽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 부호로 알려진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우는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가 이 트럼프의 경합주 유세에 참여해서 지원을 한다는 소식이에요. 어제 그 X 옛 트위터를 통해서 그 내일이죠. 5일 토요일 날 최대 격전지 펜실베니아주의 버틀러를 찾아서 트럼프 후보의 유세에 직접 참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유세는 지난 7월 달에 트럼프가 20살 백인 청년의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유세장 바로 그곳에서 더 큰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머스크는 당시에 사건이 벌어진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공식 선언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상징적인 곳에서 당시 피격 사건을 통해서 구축한 트럼프의 강인한 이미지를 또다시 부각시키면서 표심을 다잡으려는 그런 포석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다시피 펜실베니아주는 경합 7군데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 19명을 지니고 있는 그 핵심 승부처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와 직접 주말 유세를 하면서 한 표를 독려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요직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지금 파다하거든요. 결국 악어와 악어새의 결합이 아니냐 이런 민주당 측에서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억만장자 큰손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에 가깝게 옹호하고 있는 머스크와 굉장히 지금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트럼프는 내가 다시 재집권에 성공하면 머스크가 리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를 대사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머스크 역시 자신의 그 사업 확장을 위해서 그 트럼프의 정치력을 발휘하겠다. 그 두 사람의 그 이익이 서로 맞닥뜨리지 않고 잘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위험하지 않아요? 예, 저 기업인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간섭을 하는 일인데요. 저는 그거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네요. 트럼프 후보도 어제 스윙 스테이트인 미시간주를 방문해서 아주 다양한 경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시간은 8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겼던 곳입니다. 그리고 4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승자로 만들었는데 당시의 표 차이가 고작 300표가 트럼프보다 많았습니다. 백악관의 주인을 결정하는 주요 주가 미시간으로 떠올랐는데 미국 자동차 산업의 요람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공장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트럼프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세를 벌인 미시간주의 세기노라는 지역은 그 카운티 중 유일하게 4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를 정확히 맞춘 이른바 벨웨더 지표 카운티로 평가받는 곳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곳을 찾아서 내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어느 주에서도 미시간을 포함해서 내연기관 자동차 트럭을 금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계화가 진행 중인 전기차 공급을 급히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친노동자 발언으로 민주당과 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리스를 거짓말장이라고 트럼프 후보가 비난을 했는데요. 여러분의 노동자 자동차 사업과 제조 공장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백악관에 들어가면은 내연차 시장은 오히려 커질 것이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미시간주에 4만 개를 포함해서 20만 개의 미국 안에 있는 자동차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미시간 경제와 자동차 산업에 민주당 정권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렇게 비난을 한 뒤에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것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민 정책 내용은 어떻습니까? 한인 유권자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또 비난을 했는데 해리스 후보는 2,5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서 제공한 기프트 카드에 10억 달러를 탕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재난관리청 자금을 엉뚱한 데 낭비를 했고 이 기프트 카드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고급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이 미군 참전 용사들은 돈이 없어서 그 호텔 아래쪽 인도에서 비참하게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허리케인 헐린 대규모 피해도 언급을 했는데요.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와 함께 그 이 허리케인을 막지 못한 민주당 정권 무능하다. 이렇게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허리케인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지금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인데 그 돈이 어디 갔냐? 미국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를 의미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헛돈을 민주당 정권이 많이 낭비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공박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 경호국 SS 인력난이 위험 수준이다. 이런 소식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스가 이 점을 짚었는데요. 7,800명 SS 요원 가운데 1,400명이 그 2023년도 회계연도 기간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20년 동안 SS 최대 인력 유출인데요. 앞서서 연방의회는 올해 대통령 선거 때문에 SS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 요원 숫자도 8,300명으로 늘리고 그 적극적으로 월급도 올려주기로 그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도 2년 전에 요원 280명이 사표를 냈고 또 170명은 연방정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됐고 이 기간 동안 300명 이상은 정년퇴직, 은퇴를 신청하면서 오히려 SS 요원이 자꾸 줄어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직장이 참 좋은 직장 가운데 하나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표를 내는 직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언뜻 생각하면 정말 그거 괜찮은 직업 아닐까? 대통령 옆에서 경험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근무 조건이 굉장히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보상은 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국토안보부 산하로 되어 있는 SS가 VIP 경호뿐만 아니라 위조화폐 이런 범죄자들도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 수사에 필요한 금융 관련 그런 일도 맡게 되는데 2024년 올해 기준으로 10,000명 정도의 요원이 필요한 실정인데 지금 그 턱도 없이 부족하고 한정된 자원 속에서 혹사를 당하기 때문에 연장 근무를 밥 먹듯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공무원 제도가 굉장히 까다로워 가지고 매일같이 연장 근무 오버타임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데 그 노조의 조사에 따르면은 이 설문에 참여한 SS 요원 150명 가운데 거의 3분의 1 이상이 이런 공무원 임금 상한 규정 때문에 오버타임을 받지 못해서 어떤 요원은 이 액수가 3만 불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참 요원들은 은퇴를 하고 현장 경험이 적은 요원들로 그 자리를 채워지면서 결국 지난 7월 달에 사달이 벌어졌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가 그 때문에 그
실패로 돌아오고 하마터면 트럼프 후보가 암살이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SS 안에서도 정실 인사가 줄을 잇고 자기 친구, 친척, 아는 사람을 승진을 시키면서 지금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사기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네. 자, 이 부산에서 국제영화제가 또 막을 열었네요. 네네. 이게 그렇죠. 뭐 그동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조금 주춤했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좀 다시 의상이 좀 높아질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자리가 그냥 확고하다고 보시면 그래요? 돼요.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에 이제 좀 유명한 영화제 중에 하나가 이제 홍콩이 있거든요. 왜냐면 홍콩 같은 경우에도 홍콩 국제 영화제도 있지만 홍콩 필름 마트라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사고 팔고 하는 이제 일종의 트레이드 쇼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걸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부산 국제 영화제에도 사실은 아시안 필름 마트라는 게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네. 한편으로는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에서 이제 수상도 하고 하지만 심사도 하고 수상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프로젝트를 사거나 팔거나 아니면 영화 개봉하는 것들을 이제 해외에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이런 마켓이 열리는데 홍콩 쪽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부산 국제 영화제가 그야말로 아시아에서는 탑 탑이에요. 이고 뭐 전 세계 영화제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칸느 영화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유럽에서 칸느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사실은 뭐 로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이제 불이 죽었고요. 그리고 부산 국제 영화제. 네. 위상이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반면에 이제 뭐 헐리우드 쪽에서 하고 있는 오스카 같은 경우는 시상식이지 않습니까? 영화제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관중이 와서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해서 이제 정말 잔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은 오스카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형식이죠. 그런 컴페티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상영한 작품들을 가지고 이제 한 편의 그 쇼를 만들어내는 거죠. 누가 뭐 나무 주연상이라든지 누가 여주상을 받을 것이니 작품상을 받을 것인지를 이제 미리 선정을 해서 하는 거지만 요 심사위원단이 구성이 되고 현장에서 관객들이 관객상도 주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영화인들의 이제 출연한 배우들이라든지 제작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페스티벌의 개념으로는 부산 국제영화제가 전 세계 영화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주목할 만한 작품이나 이슈가 있다면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사실은 좀 규모가 좀 작아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부산 국제영화제가 팬데믹 전까지 해서 주로 이제 서구 쪽의 작품들도 많이 사실은 좀 들어왔었죠. 근데 부산 국제영화제가 좋은 이유가 애초부터 출발 시점부터 아시아의 창이라는 섹션을 하나 만들어졌어요.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창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아시아 작품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시선이라는 부문이 또 있는데 이제 그런 주목할 만한 죄송합니다. 주목할 만한 시선이라는 거에는 이제 뭐 독립 영화라든지 아니면 주목받지 못하는 변두리 영화들을 이제 부각을 시킨다라든지 굉장히 의미성 있는 것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의 아시아의 영화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부산 국제영화제가 사실은 그 팬데믹 이전에 한 2, 3년 사이에 서구 작품들이 많이 초대가 됐었고 헐리우드 배우들도 이제 나가서 그 아시아 영화들을 좀 만나는 그런 작품이 많았는데 올해 보니까 다 아시아 영화가 주로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산 국제영화제의 어떤 독특한 특성 자체가 그렇게 자리 잡아도 나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참석자들이라든지 초대자들의 제가 오늘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제 귀가 지금 잘 안 들리는 제 목소리가 제가 안 들리네요. 그런데 이제 초대자들이 이제 주로 아시아 영화권으로 많이 이제 됐다라는 점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화려함이라든지 이제 밖에서 보여지는 외향적인 면에서는 축소가 규모가 축소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주목해 볼 만한 의의성이 뭐냐하면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아시아 영화들, 다시 말해서 뭐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아니면 말레이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영화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게 아시아 영화의 다시 부흥을, 르네상스를 좀 기대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한국 작품들이 정말 많이 이번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네. 한국 작품들이 소개가 되는데 레드카펫 자체가 와, 이제 세대가 변했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정말 젊은 배우들, 네. 그리고 기존에 쟁쟁했던 배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앞으로의 비전이 조금 보이는, 그리고 희망을 가질 만한 좋은 배우들이 무대에 많이 서게 돼서 그런 면에서도 좋고, 이제 화제작이 또 하나가 있죠. 개봉작. 혹시 맞습니다. 개봉작 누가 어떤 작품인지 혹시 아시나요? 전난이라고 넷플릭스 영화 전난. 전난? 네. 이 작품인데 감독이 박찬욱 감독님이세요. 감독이 그런데 아니고 제작이. 네, 제작이. 그런데 이 작품이 특이한 게 넷플릭스 작품이 영화제 개봉작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일이고 부산 영화제에서도 첫 번째 일이지만 한 번도 국제 영화제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 4대 영화제에서 이런 개봉작을 극장용 작품이 아니라 OTT 작품으로 넷플릭스 작품을 했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이제 큰 센세이션이죠. 영화인들의 반응은 어떠냐? 네. 영화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도 많아요. 이제 기가 죽었다. 그리고 정말로 영화 극장 배급에 대해서는 이제는 극장용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작을 더 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 가장 최후의 보루에서 극장용 영화 제작과 전시를 지켜줘야 될 부산국제영화제마저 개봉작으로 이 넷플릭스 영화가 개봉이 됐지 않았느냐.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그 제작이었기 때문에 이런 뒷심도 좀 발휘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이런 말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디프레스된 그런 반응들도 있지만, 이게 그냥 트렌드를, 어쩔 수 없는 트렌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우리가 알다시피 극장용 영화하고 넷플릭스 영화하고 구분을 많이 하십니까? 사실은 구분이 되지 별로 않거든요. 안 하죠. 네. 집에서 보는 거나 아니면 극장에 나가서 보는 거나 사실 우리 관객의 입장에서는 영화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더 재밌는 작품이나 더 흥미로운 작품들이 내가 볼 수 있느냐라는 그 접근성의 용이함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편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극장용 영화가 쇠퇴하고 있지 극장 않느냐. 산업이 좀 쇠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벌써 이미 예견된 상황이고 앞으로 영화제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국제 영화제들, 네. 정말 정평이 나는 세계 4대 국제 영화제들은 살아남겠지만 나머지 로컬 영화제들은 실제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각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화들이 존재를 지금 각 지자체마다 영화제가 없는 지자체가 없어요. 네, 거의 맞습니다. 다 모든 영화들이 도시들이 영화제를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에 기여했던 바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문화적인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창작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데에 대한 충족을 해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는 생존력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봉작으로 이 작품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용기 있지만 스스로도 살아남기 위한 방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세계의 모든 영화제들도 이젠 또 바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근데 반면에 이제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 영화들이 많이 상영이 하게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상업적인 작품들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서 실험적인 작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독립 영화들을 가져다가 사가지고 이걸 방영할 일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메인스트림 영화들만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도 어젯밤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보니까 오히려 로컬에서 정말 학생 영화라든지 독립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수 영화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게끔 이런 조그만 상업적인 어떤 목적을 가진 필름 페스티벌이 아니라 정말 영화인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위기 속에서 항상 대안이 나오게 되는 그렇죠. 거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이 보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만들어졌던 각각의 지역의 영화제들은 많이 죽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본연의 독특한 색깔을 가진 영화제들은 아마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LA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LA 영화제가 사실은 좀 큰 영화제였었어요. LA에도 필름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네. 항상 UCLA 근처에서 이제 했던 네. LA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인데 영화 사람들 많이 왔었죠. 많이 그래서. 왔었어요. 많이 그랬는데 오시고. 맞습니다. 근데 LA 영화제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좀 그래도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중요한 영화제였고 그다음에 북가주에서는 뭐 샌프란시스코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큰 영화제였는데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영화제가 많이 죽었고 LA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많이 죽었죠. 항상 지금 또 이제 곧 있을 그 산타모니카에서는 필름 마켓이 또 열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인들이 많이 모여서 본인들의 영화를 사고 팔고 하는 필름 마켓이 결국 열리게 되는데 이제는 OTT라든지 넷플릭스 영화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정말 엑시비션 형식으로 만들어진 마켓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영화 환경이 뭐 제작부터 시작해서 엑시비션까지 다 그렇겠네. 바뀌게 될 것이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LA에서도 좋은 영화제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LA 영화제는 거의 다 죽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AFI 영화제라고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션에서 하는 또 11월에 하는 영화제가 있는데 그 영화제도 팬데믹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죠. 한국에 보면은요, 뭐 산악 영화제가 따로 있고 네. 자연 다큐멘터리만 하는 영화가 있고 맞아요. 또 여성과 관련한 영화가 따로 있고 맞습니다. 영화제가 이렇게 그런 나눠져 영화제가 평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있어요. 네. 평화 영화제가 따로 있고요. 네, 맞습니다. 뭐 정말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는 앞서가는 나라. 앞서가는 나라죠. 근데 그게 네. 실제로 지자체에서 그런 영화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 이런 이런 말씀드리 죄송하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화 산업의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아요. 이번에 지원 예산이 부산국제영화제도 완전히 다 네.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본인 스스로가 요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 정말 좁은 땅덩어리에 영화가 몇 편이 나오겠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에서 360편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1년에 미국에서 360편 정도가 보통 개봉을 하거든요. 예년 수준에서는. 예. 그것도 지금 180편으로 줄어들었지만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한국에서는 그 정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100편 미만의 영화들이 나오는데 영화제들에서 다 상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모든 영화제가 다 똑같은 성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제작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은 영화계에서는 사실은 암흑기이다. 이렇게 이번 볼 수 있겠죠. 부산국제영화제도요 지원이 예산이 끊어져가지고 후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열 수 있었다라고 오히려 회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샤넬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샤넬? 메인 스폰서, 네 메인 스폰서가 샤넬이에요. 현대도 있더라고요. 네. 네, 현대도 아니 그런데 그 스폰서하고. 한국의 그 이제 유명 배우들이나 감독들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그분들이 그 이 자기 정말 그 출세작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밑에서 많은 실험 작품들을 만들고 연기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럼요.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영화 쪽 제가 일을 했었을 당시에 보면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꼭 성공하지는 않아요. 아, 네.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아주 유니크한 재능, 독보적인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화 산업이라는 게 그리고 뭐 모든 미술 작품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술 작품의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정말 어떤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뭐 한 해에 5작품을 뽑아가지고 정부 쪽에서 지원을 했던 영화진흥위원회 당시 제가 이제 일했던 당시에 그런 작품을 보면 한 100편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다들 좋은 작품이지 한 50편 정도는 뭐 저희가 이제 뺀다고 하더라도 50편 정도에서 30편을 골라내고 30편에서 15편을 골라내고 15편에서 5편을 골라낼 때 보면은 이 작품들이 정말 박빙의 그런 거고 영화인 하나하나 필름메이커를 만나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영화의 색깔들 고유한 색깔들이 절대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봉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좋은 제작자도 만나야 되고 좋은 펀드 매니저도 만나야 되는 거고 홍보도 잘해야 되고 홍보도 잘해야 되는 거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화인들이 그 밑에서 지금도 오늘도 쓰고 에디팅하고 또 다시 리바이즈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 영화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참 그런 거 보면 경쟁도 치열하지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뭐 코리안 아메리칸 배우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지금은 알고 있는 이런 배우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무명에 정말 커머셜 텔레비전 CF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무명의 세월을 거쳤는지를 보게 된다면 사실 리스펙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박수 쳐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자,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스토리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 이 동문이나 기부금을 낸 사람들에게 그 연관에 있는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용하는 특혜를 주는 레거시 어드미션, 이것이 이제 이 금지가 된다라는 소식이 지금 이제 들리고 있는데, 이거 캘리포니아 주도 게빈 뉴섬 주지사가 여기에 서명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가장 최근에 동참한 그런 주가 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 모닝뉴스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서명을 해서 법이 됐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작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affirmative action이 이제 위헌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여기서 힘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affirmative action이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legacy admission의 불똥이 튀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정부가 아니고 연방정부 차원에 하자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은데 이번에 이제 메릴랜드주와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최근에 돼가지고 이번에 캘리포니아주는 사립대학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스탠포드 대학하고 USC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름으로 떠오르고 있죠. 네, 캘리포니아주 이전에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메릴랜드주하고 버지니아주가 캘리포니아주보다 먼저 빨리 이런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글렌 영킨 주지사가 서명해서 법이 됐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명문 공립대학이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 이제 레거시 어드미션이 금지됐는데 사실 버지니아주가 완전 그 노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800년대 수천 명의 흑인 노예에 의해서 이 대학이 다 지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그 뒤에도 수천 명이 노예로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레거시 어드미션을 아주 없애는 건 아니고 조절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릴랜드주도 역시 그 어퍼머티브 액션의 판결에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이 지금 백인이나 부유층 자녀 애플리켄트들에게 유리함을 주는 건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메릴랜드주 유명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명문하면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는데 그렇죠. 존스 홉킨스와 또 유니버시티 메릴랜드 시스템에 이것이 이제 금지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레거시 어드미션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였습니까, 원래? 이게 한 100년 전이죠. 192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주로 아이비 대학들하고 이 추가의 명문 대학들이 이 부자들의 자녀 신청자들을 들어오게 하게끔 이제 시작된 건데 이 레거시 어드미션이 그래서 북동부 미국 남부 지역에 많고 이쪽 서부에는 가장 적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태인 이민자들을 미국의 엘리트 사회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가 제일 컸다고 하면서 특히 이런 명문 대학들이 주로 신교도 대학이면서 유태인들을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거시 어드미션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루고 있던 그 대학생들의 그 구성 비율을 크게 변하지 않게 노력하는 차원이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것이 요새는 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수많은 아시아 미국 학생들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은데 대학 측에서는 이걸 두고 사실 이거가 있어야 우리는 이 펀드레이징이나 동문들 참여도에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뭐 동문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잘 알 테니까 이건 우리의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큰 장점이다. 또 학생들이 막 들어와서도 뭐 캠퍼스 문화와 이 라이프에 적응하는데 한층 더 익숙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네요. 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일조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끼리 형성해서 변치 않는 걸 원하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런데 보스턴의 한 법률 그룹이요.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스턴 법률 그룹이 작년에 그 어퍼머티브 액션 판결이 나오고 나서 즉각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접수했어요. 이런 그 불공평한 유리함을 겨냥하는 것인데 네. 이 사람들은 이 법률 그룹은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고 지금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기로는 이 하버드 대학은 동문 자녀들이나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들의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 입학률이 6배에서 7배까지 높다고 말하고 네. 이 중에 70%가 백인이라는 거죠. 예. 근데 앞으로 이제 뭐 미국 내 주들이 이런 거를 또 계속해서 이제 추가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모양이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주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그냥 더 나아가서 연방 차원에 하자 이런 목소리가 자꾸 일어나는데 이 지금 미네소타, 매사추세츠, 뉴욕, 커네디컷 주는 이것을 금지하는 측이고요. 네. 이러면서 이들은 이런 걸 아이비 대학들은 반대합니다. 이 팽팽한 현실인데 이 밀어붙이는 쪽에서는 계속 제출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정말 이런 걸로 해서 학생을 뽑는 게 아니고 이 merit based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실력에 의존하는 방법이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정치인들 가운데요. 아버지의 기부로 인해서 하버드 대학이나 뭐 명문 대학에 들어간 정치인들이 많죠.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죠. 네. 우리 네. 지금 저 대한민국의 저 고등학교도 사실은 뭐 예전에 저 입학 시험을 치고 들어갔을 때는 명문 고등학교에 1년에 한 10명 정도씩은 그 이 보결 학생들을 뽑았었어요. 돈 네. 받고. 아하, 왜냐하면 그걸로 네. 어느 정도 학교 운영비가 좀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한 10명 정도 많이는 못하고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에서 한 15명 정도씩의 보결생을 뽑아가지고 예. 돈 내고 들어온 학생들이 있었었죠. 네.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 보결로 들어온 학생들은 좀 서름도 많이 당했었어요.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아하, 네네.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미국의 대학가에도 좀 많은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 참 아시안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도 요새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아시안 학생들은 정말 이 점수로 놓고 보면 아마 백인 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